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얼마나 불행하든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곤 합니다. 내가 이룬 것보다 남이 이룬 게 더 빠르고 쉽게, 더 대단한 걸 이룬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남의 집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는 거겠죠. 근데 정작 그 떡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 나와는 얼마나 다른 재료를 쓰고 남이 그걸 만들면서 무엇을 희생했는지 보이지 않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남이 내 떡을 보고 더 크게 봐주는 건 분명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떡 하나 만들어진 거라고 그 과정을 폄하한다면 그렇게 무시당한 기분일 수가 없더군요. 심지어 그게 남도 아니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가족이라면 떡을 만들어 온 시간이 그리 허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지만 예전에는 일반 사무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일했던 회사는 웹 에이전시 회사에서 IT 사무행정 일을 했었죠. 20대 후반에 정말 돌고 돌아 들어간 회사였습니다. 그 전에 들어갔던 회사는 회사 대표가 야반도주를 해서 회사가 하루아침에 파산하고 사라지기도 했고, 점심 식사 비용 줄인다고 돌아가면서 직원들에게 밥을 만들게 하는 회사도 있어 봤거든요. 수준이 절로 떨어지는 회사에서 내가 이러려고 대학 나온 게 아닌데 이러자고 시간하고 돈 써가면서 각종 자격증을 땄나 하고 괴로워하고 있던 와중 중소기업인 웹 에이전시에 들어갔던 거였어요. 허접한 회사에서 시간 낭비하다가 20대 후반에 막내로 들어간 가장 정상적인 회사였어요. 언감생심, 재취업을 하긴 했지만 그 당시 제 자존감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을 때였고요. 물론 비온 뒤 날이 갠 것처럼 드디어 제대로 된 회사에 취업을 했던 게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차라리 계속해서 허접한 회사를 전전하는 게 낫지. 그때 저는 그 구사일생과 같았던 회사에 들어갔으면 안 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저는 남편을 만났어요. 저는 막 입사한 신입 막내였고 남편은 제 직속 사수였어요. 제가 늦게 신입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 남편의 직급은 대리였는데 나이가 비슷했어요. 그때 남편은 참 회사에 적응을 못하던 제게 든든한 상사였죠. 따로 밥을 사주기도 했고 퇴근 시간이 지나서도 제게 업무를 가르쳐 주기 위해 남기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프로그램이 익숙치 않아서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팀장님까지 나와서 정신 좀 차리라고 하시며 아주 된통 깨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깨질 대로 깨지고 아무리 경력이 물경력이라도 내가 이 정도 기본적인 실수할 사람이 아닌데 하는 생각에 울적해서 손에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남편이 다가와서 카드를 내밀면서 그러더라고요. 경희 씨, 이거 들고 나가서 커피 한 잔 하고 와요. 제일 비싼 거 먹어도 돼. 남편이 제게 내민 건 남편 본인의 카드였어요. 그리고 덧붙이길 언제든 기분 전환이 필요하면 가져가서 달달한 거 먹고 힘을 내라고 하더군요. 그때 남편은 제가 회사에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는지 몰라요. 그 회사가 의외로 텃세가 심하기도 했거든요. 제가 그런 남편에게 마음이 가는 건 거의 생존 본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느꼈던 거죠. 하지만 남편이 그저 적당한 상대였다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제게는 든든한 지원군이었고 또 결혼 전부터 저희 가족에게 참 잘했거든요. 제 고향은 시골 마을인데 부모님은 지금도 그곳에서 소를 키우면서 살고 계세요. 이남 일녀 중 장녀인 제게 두 명의 남동생이 있는데 그중 막내가 저희 집안의 아픈 손가락이었죠. 막내 동생은 학생 때부터 운동 특기생으로 체육시설이 있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특기생이었어요. 전국체전에 나가서 입상을 할 정도로 운동을 잘했고 또 운동밖에 모르던 애였죠. 근데 오랜 운동 생활로 자잘한 부상들이 겹치고 또 겹쳤고 계속되는 자극들로 인해 유리창에 금이가 깨지는 것처럼 동생은 연습 중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장애인 판정을 받게 됐어요. 평생을 날아다니듯 뛰어다니면서 땀을 흘리던 애가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을 하게 됐으니 우울증이 극심했죠. 한순간 꿈을 잃어버린 막내 동생을 보고 저희 가족은 차마 동생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도 못했습니다. 가장 울고 싶은 건 막내 동생일 테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부상은 막내 동생의 운동에 대한 열정을 사그라지지 않게 만들었고 피나는 재활 치료와 강도 높은 훈련으로 장애인 운동선수 에이전시에 들어가서 운동에 대한 꿈을 새로운 길로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늘 제 막내 동생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포기를 하지 않는 게 존경스럽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본인의 여동생과 제 동생을 그렇게 비교를 했었어요. 내 동생이 경민이 반만 닮아도 진짜 소원이 없어. 나이가 비슷한데 어떻게 일이 다를까? 아, 성훈 씨 동생은 아직 취업 준비하고 있다고 했지? 학교는 졸업했잖아. 대학 졸업장만 있지. 제대로 된 취업 준비한 적도 없어. 단기 알바 몇 개 한 게 걔 이력서의 전부야. 아버지 닮아가지고 한량이 팔자인 건지. 솔직히 그 나이에 혼자 취업도 못하고 백수로 살면 좀 초조하고 불안할 만하잖아? 근데 세윤이 걔는 그런 게 없어. 그나마 민훈이는 지 살 길 찾아서 군대 말뚝 박는다고 하는데 아휴, 세윤이 걔가 문제야. 걔는 그냥 평생 저러고 살 것 같아. 남편도 저와 같이 동생이 2명이었는데 집안의 골칫거리는 둘째인 여동생이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아버지도 백수로 몇 년 동안 놀고 있는데 그 길을 여동생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며 머리 아파했었죠. 종종 저와 데이트 중에 남편 휴대폰이 울려서 전화를 받으면 열의 절반은 여동생이 용돈 좀 보내달라는 연락이기도 했고요. 저는 결혼 전 시댁 식구들 중에서는 시어머니만 먼저 만나봤었거든요. 백수인 시아버지 때문에 몇 년 동안 홀로 가게를 지켜온 시어머니께서는 작고 오래된 백반집을 운영하셨죠. 그래서 연애할 당시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테이블이 5개 정도인 아주 작은 식당이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시며 열정적으로 일하는 걸 본 기억이 나네요. 또 제가 고향이 시골이라는 걸 아시고 따로 반찬을 챙겨서 들려주시기도 했고요. 내가 특출나진 않아도 웬만한 반찬은 거의 할 줄 아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성훈이한테 말해요. 내가 만들어다가 얘한테 들려보낼게. 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시어머니의 첫인상이 아주 푸근하고 친절하셔서 그런지 아직 만나보지 못한 시댁 식구들에 대한 기대도 생겼습니다. 그냥 지레짐작이었던 거죠. 시어머니께서도 이렇게 좋은 분이시니 남편은 백수라고 답답해하지만 시아버지와 시누이도 분명 좋은 사람들일 거라고요. 근데 그건 제 인생에 있어서 손꼽힐 만한 착각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누이는 진짜 가족으로 엮이지만 않았으면 상종도 안 했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직도 생각이 나는 상견례 사건이 있습니다. 양가 가족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속이 터질 뻔한 그런 사건이었죠. 그 사건은 한창 식사를 하고 있는데 대뜸 시작된 신우의 말로 시작이 됐어요. 어? 언니, 이거 못 보던 가방이네요? 저번에 엄마 식당에서 봤을 때랑 집에 왔을 때 다른 가방 메고 왔던 것 같은데. 네? 아, 다른 가방 맞아요. 언니 가방 되게 많다. 다 명품이에요? 부럽다. 아가씨도 얼른 좋은 데 취업해서 돈 벌면 그때 돈 모아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뭐 3,400짜리 명품 가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직 백수인 신우에게는 제 가방이 좋아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적당히 대답을 했는데 제 가방을 계속 흘끗 보던 신우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새언니는 얘다 뭐 하기로 했어요? 거기 내 것도 있어요? 참나,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왜 상관이 없어? 원래 예단에는 시댁 가족들한테 주는 선물도 있는 거 아니야? 언니, 저는 다른 건 필요 없고 가방 하나면 돼요. 웬만하면 언니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랑 비슷한 브랜드로요. 그럼 제가 그 가방 들고 열심히 면접 보고 다니면서 꼭 취업할게요. 야,
네가 가방이 없어서 지금까지 백수였어? 희한한 소리 하지 마. 아, 장모님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얘가 나이만 먹었지 아직 철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신우이의 뜬금없고 어이없는 말에 그냥 웃으셨어요. 젊으니까 한창 그런 거 가지고 싶을 만하다고 얼른 돈 벌어야겠다고 하시면서 웃으셨죠. 올해는 꼭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덕담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식사를 하시면서 또 반주를 걸치고 있었던 시아버지께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아, 저 사돈어른이 그 뭐냐. 그 소 팔아서 우리 세윤이 가방 사주시면 되겠네요. 안 그러냐 경이야? 아휴, 아버지 취하셨네. 장인어른이 왜 세윤이 가방을 사주세요. 술 이제 그만 드세요. 이러다가 저한테 엎여서 집에 가시겠어요. 아, 왜? 내가 뭐 못할 말 했냐? 그 사돈 집에 소가 몇 마리 있다고 했죠? 열? 열 하나? 허허, 사돈께서 기분 좋은 날이라서 일찍 취하셨나 봅니다. 집에 9마리 있습니다. 아, 그럼 한 마리 팔아도 되겠구만. 그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제가 그런 건 영 몰라서 그래도 수백은 하죠?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그냥 웃으셨어요. 솔직히 그냥 키우는 가축이 아니고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걸 말하기 당연히 껄끄럽고 불편하죠. 근데 눈치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정말 궁금하신 건지 살짝만 알려달라고 귀를 가까이 하면서 되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시는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럴 거면 당신 재산부터 까고 궁금해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말할 때까지 캐냈을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 세윤이가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쟤도 집에서 노는 게 마음이 안 편할 거다. 내가 저 마음 잘 안다. 이제는 불러주는 곳이 없어서 너도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계속 시간만 때우는 거라는 한탄을 시작하셨어요. 문제는 그 한탄이 뻔뻔한 욕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장남이 결혼을 하면 그래도 달에 최소 50은 이 애비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뭐 사돈이야 소가 9마리나 있으니 그까짓 옷이 무섭겠지만 나 같은 사람한테는 그게 동아줄입니다. 동아줄. 아버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왜 여기서 그런 말을 하세요.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 많이 취하셨어요. 당신 일어나. 가서 세수를 하고 오든 차에 먼저 가 있든지. 왜 아들한테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추태야. 솔직히 저희 부모님도 시아버지가 저지른 무리에 불쾌하셨고 저도 화가 났지만 그런 시아버지와 시누이 때문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순식간에 사색이 돼서 상황을 정리하고 사과하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니 제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날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는 제게 따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이야, 네 시아버지가 용돈 이야기한 거 그거 절대로 모른 척해라. 나중에 그 인간이 또 얘기 꺼내면 어머님이 주지 말라고 했다고 해. 그리고 너희도 돈 없다고. 내가 성훈이한테도 말해두긴 할 텐데 나는 그 인간이 너한테 연락해서 그 소리 꺼낼까 겁이 난다. 용돈 저 버릇하면 네 시아버지 이제 니들 통장이나 지갑으로 생각할 거야. 돈 필요하면 바로 너희 찾을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 여지도 주지 말어. 알았지? 시어머니께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분이셨고 사려 깊은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같이 사는 시아버지와 시누이 때문에 속상해하신 걸 생각하면 제가 안타깝고 화가 나기도 했네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래도 남편이고 그래도 딸이니 남에게 절대 피해는 안 끼쳐도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 없이 식당 문을 열고 열심히 일을 하셨던 거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분명 가족이 되면 속 터질 수밖에 없는 성격의 소유자인 시아버지와 시누이 때문에 제 결혼을 걱정했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제게 피해가 오지 않게 막아주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믿고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결혼 생활 동안 시아버지와 시누이 때문에 고생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어째 취업을 하나 했더니
딱 6개월 다니다가 그만두고 용돈 번다고 막 태어난 제 아들 오빠랑 새언니 출근하는 날에 돌봐줄 테니 용돈 달라고 하던 시누이는 애 데리고 매일 놀러 나갔다가 깐난쟁이 감기 걸려서 진짜 위험하게 만들기도 했고요. 시아버지께서는 평생 백수로 살다가 한탕하겠다고 투자 설명회니 뭐니 들으러 다니시다가 사기당할 뻔한 걸 저하고 남편이 가서 겨우 구출한 적도 있었답니다. 남편의 피부치들만 아니면 그저 원수들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나마 그렇게 사고를 치고 좀 가족들 눈치를 보면서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제가 둘째를 낳고 나서 식당을 열었을 때 다시 스멀스멀 무개념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딸을 낳고 나서 저는 회사에서 오도 가도 못한 처지가 됐어요. 짧은 육아휴직의 공백으로 부서에서 그전까지 아득바득 쌓아올린 제 입지는 애매한 위치가 됐고요. 그리고 애 둘을 키우면서 회사를 다니기도 엄마들에겐 아빠들과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승진 심사에서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는 남자는 1순위라지만 가정이 있고 애가 있는 여자는 제일 후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이죠. 이래저래 계속 일은 하고 싶고 또 해야 하는데 여기서 계속 있기에는 뭔가 시간 낭비 같다, 내 자리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제 지인이 몇 년 운영하던 식당을 내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꽤 넓은 소갈비 집이었는데 오픈했을 때 저도 갔는데 꽤 맛있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인의 남편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요양차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 식당도 함께 내놨다는 거죠. 장사도 꽤 잘 됐던 걸로 아는데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 먼저라고 씁쓸하게 말하던 지인을 위로해줬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이상하게 회사에 마음이 뜨면서 그 지인의 식당이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거예요. 저는 장사 같은 건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인데 왜 그 식당이 생각이 나는 거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인을 만나서 식당에 대해서 넌지시 물었습니다. 뭐 운영하면서 어려움은 뭐였고 회사 다니는 거랑 식당이랑 뭐가 더 할만했냐, 매출은 얼마나 나오고 이런 것들이요. 지인은 제가 식당 인수에 마음이 있다는 걸 눈치채고 이것저것 아주 세세하게 알려줬습니다. 저는 솔직히 막상 들으면 흥미가 떨어지거나 할 줄 알았거든요. 엄두도 안 날 거라고요. 근데 지인이 꽤 솔직하고 자세하게 알려줬는데도 제가 노력만 하면 잘 해낼 수 있겠다, 한번 해보고 싶다는 도전의식이 활활 솟는 거예요. 진짜 몇 날 며칠 끙끙 혼자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내렸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인수하는 걸 말입니다. 저는 지인에게 인수 견적서와 그간 매출 내역, 그리고 고기를 받는 협력업체 연락처까지 받은 후에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반대를 했었죠. 장사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왜 멀쩡한 직장을 놔두고 모험을 해? 그리고 인수 권리금 그거 만만치 않은데 그건 어떻게 할 건데? 우리 그렇게 위험 감수할 정도로 여유 없잖아. 그냥 지금 다니는 회사 다니다가 적당할 때 그만둬. 남편이 제 도전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지 않아 서운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도 안 해본 제가 갑자기 식당을 인수한다니 믿음이 안 갔겠죠. 쉬운 결정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서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회사 다닐 때 받던 월급 이상은 벌겠다고 믿어달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내건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그럼 위험 감수를 덜게 인수할 때 필요한 권리금을 해결하라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공동재산은 일절 손대지 않고 따로 빌리거나 하라는 거였어요. 그때는 인간적으로 이해는 갔지만 솔직히 서운하더군요. 그 재산의 내 지분이 절반인데 그렇게 딱 선을 긋는 게 말입니다. 대출을 알아보다가 그냥 포기를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다행히 저는 든든한 지원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바로 부모님께서 물심양면 거액의 권리금을 빌려주신 거예요. 부모님께서는 개인 사업을 하는 둘째나 평생 운동을 하는 막내처럼 평생 원하는 목표가 뚜렷하지 않던 제가 난생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자
부담을 감수하시고 도움을 주신 거죠. 부모님께서는 나중에라도 안 갚아도 되니 대신 열심히 하라고, 게을리하면 돈 뺏으러 갈 거라고 하셨지만 저는 조금만 자리를 잡으면 매달 그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아무리 부모님의 돈이라고 해도 마땅히 갚아야죠. 물론 남편도 동의했고요. 매출이 나기 시작하면 일정 부분 부모님의 돈을 갚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처음 시작을 남편에게 제대로 된 응원도 못 받고 부모님께는 도움까지 받았으니 한껏 어깨가 무거워진 상태에서 출발을 했죠. 3주간 식당을 인수해준 지인에게 운영 방침에 대해 과외도 받았습니다. 다행히 원래 일했던 직원들이 일부분 남아줘서 그분들께도 도움을 많이 받았죠.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식당에 출근했고, 시장 돌고 청소하고 반찬 만들고 또 주방 청소하고, 손님들 오시면 한 분 한 분 고기 맛은 괜찮은지, 단골이시면 혹시 예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달라진 건 없는지 물어보면서 조사도 틈틈이 했고요. 뭔가 아쉽다 하면 새로운 반찬이나 메뉴를 개발하려고 주방 직원들과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했죠. 진짜 자리 잡기 전까지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쉬는 날 없던 것도 당연했고요. 잘 시간이, 쉴 시간이 있었어도 행여 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큰 마음 먹고 인수한 식당이 빛을 보지 않고 망하면 어쩌나 걱정이 돼서 제대로 쉬거나 잘 수도 없었지만요. 그런 걱정에 대한 보상인지 몇 달 지나서 저는 목표했던 매출을 예상보다 빠르게 낼 수 있었어요. 원래 잘 되던 식당이긴 했지만 뭔가 내 노력에 대한 결과물 같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도 매달 보내드릴 수 있게 됐고, 직원 수를 늘려서 회사 다닐 때보다 수월하게 애들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어요. 그때는 남편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계속 말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근데 달달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주변에 벌레가 꼬이기 마련이잖아요. 성공의 냄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식당이 장사가 좀 되니까 주변에 벌레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예상하셨겠지만 시아버지와 시누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진짜 제 식당에 뻔질나게 드나드셨어요. 와서 공짜로 고기와 술을 축내고 가시기도 했고, 그냥 우리 며느리 장사 잘하나 하고 와서 시간을 때우다가 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셔서 손님들에게 본인이 사장인 척 하셨나 봐요. 오는 손님들마다 그 사장님 안 보이시네요? 하셔서 제가 사장인데요. 하니까 아, 며느리가 일 도와주는 거 아니었냐고, 자기들은 그 어르신이 사장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나중에는 시아버지가 아예 본인 친구들까지 데리고 오셔서 식당 들어오자마자 여기가 내 가게야 하시는데 화가 나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시아버지 친구분들이 있는 테이블에서 주문 받으면서 말했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며느리 가게 매출 올려주신다고 이렇게 친구분들 많이 모시고 오셨네요. 오늘은 아버님께서 한턱 내시는 거 맞죠? 제가 서비스 팍팍 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시아버지 친구분들이 시아버지에게 며느리 가게? 라고 묻는 걸 보고 웃으면서 주방으로 들어와 열심히 서비스로 나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날 일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리셨나 봐요. 시어머니께서 전부 말해주지 않으셨긴 하지만 분명 제 욕을 하신 거였어요. 진짜 유치해서. 시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시누이도 제 식당에 올 때마다 아주 진상을 부렸는데, 호울뿐인 취업 준비하면서 용돈 번다고 제 식당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해서 시켜줬더니 일은 안 하고 연애만 하더라고요. 아니, 연애가 아니라 짝사랑이었죠. 그 당시 매니저가 젊은 남자였는데 성격도 좋고 사람이 참 괜찮았어요. 근데 시누이가 저희 매니저한테 마음이 있는지 그렇게 일은 안 하고 오빠 오빠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 매니저 눈에 띄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매니저는 4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둘이 동거를 하는 사실상 결혼이나 마찬가지인 사이였죠. 저는 신우이에게 임자 있는 사람 따라다니지 말라고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 안 듣고 일방적으로 연락하더니 신우이가 식당에서 일할 때 매니저 여자친구가 여기 조세윤이 누구냐고 왜 밤마다 남의 애인한테 문자하고 전화하냐고 찾아와서 따지는 지경에 이르렀죠. 남의 남자 뺏으려다가 개망신 당한 신우이는 그날부로 제게 말도 안 하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솔직히 진짜 얼굴 팔렸을 거예요. 또 솔직히 신우이가 일도 못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 식당에서 내보낼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시어머니랑 남편에게 미안해서 자르지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하고 남편은 이 소식을 듣고 수치스러워 죽으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신우이에게 저게 분명히 망신살이 있는 게 틀림이 없다고 구술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한탄을 하셨고 남편도 한숨을 쉬면서 그래도 제가 월급을 잘 챙겨줬는데 지 복을 지가 찬다고 했네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경우 없는 시누이는 경우 없는 시아버지와 꼭 닮았고 상식적인 시어머니를 상식적인 남편과 시동생이 꼭 닮은 거라고 믿었어요. 근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한치의 의심도 없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자식들 중 시어머니를 닮은 건 시동생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제가 식당을 인수하고 1년이 조금 넘어갈 때였습니다. 식당을 인수하기 전 제게 찾아왔던 일종의 슬럼프가 남편에게도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남편의 슬럼프는 이상한 계기로 찾아왔어요. 진짜 말하기도 창피한데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면허가 정지됐었거든요. 뭐 운이 없었네 뭐네 하는데 그냥 술 먹고 운전대를 안 잡았으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었죠. 근데 그 후로 남편은 갑자기 올해 본인이 일이 안 풀리는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요새 회사에서도 계속 실수만 하고 일할 의욕도 안 나고 당신이 회사에 맘 뜬 것처럼 나도 슬슬 직장을 옮겨야 하나 봐. 나는 솔직히 승진만 됐으면 그 회사에 그냥 남았을걸? 근데 당신은 승진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 그니까 승진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의욕이 안 나고 내 자리가 안 나는 것 같지? 아휴, 괜히 우울하다. 그때부터 남편은 제게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이 흘러 나이를 더 먹기 전에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요. 근데 막상 그때 남편이 뭘 하고 싶다 하는 생각도 저처럼 기회가 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다니기 싫으면 일단 그만두고 우리 식당에서 같이 일하자. 안 그래도 재찬이 결혼하고 나서 다른 일 알아본다고 했는데 당신 올해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면 시기가 딱 맞아. 당신 식당을? 아, 됐어. 내가 거기서 뭐해. 주방에서 일할 것도 아닌데. 나는 서비스직이 적성에 안 맞아. 차라리 회사에 남는 게 낫지.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없으면서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하는 남편에게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 인간이 제게 이런 방구도 없이 덜컥 사직서를 내고 온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저는 남편이 일을 그만뒀다는 사실도 계속 연락을 해오던 직장 동료에게서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일을 그만둬? 아직 뭐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회사 그만둬도 내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것도 싫다며. 아, 계속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안일해져서 하고 싶은 일이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서 그만뒀어. 일단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당신도 회사 그만두고 지금 일하는 거 아니야. 천직 찾았다고. 나는 인수가 확정되고 나서 사직서 썼어. 부모님한테 돈 빌려서 권리금 확보되고 나서 그만둔 거고 당신은 아직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남편은 본인과 저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도 회사를 그만두고 장사든 뭐든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 저처럼 돈 벌어먹고 살 수 있다고요. 그러더니 대뜸 유통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때 그래, 지도 무슨 생각이 있었겠지 했어요. 근데 그냥 막연히 유통사업일 뿐 뭔가 형태가 보이는 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래 놓고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보, 나 그거 꼭 해보고 싶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고 싶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나 딱 2억만 도와주면 안 돼? 당신 장사 잘 되잖아.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왜 죽이 돼도 하나요? 키워야 할 애가 둘인데 죽이 되면 큰일인 거죠. 물론 제 식당이 장사가 잘 되긴 했지만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2억이라는 돈이 여윳돈으로 있겠어요? 여보, 일단 진정 좀 해. 당신 지금 뭐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당신도 그랬잖아.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해보지도 않던 식당 인수한 사람이 누군데. 지금 내 마음 누구보다 당신이 잘할 거 아니야. 나도 이제 좀 내일 해보고 싶어. 내가 주인인 일. 알아. 아는데 당신하고 나는 경우가 다르지. 내가 말했잖아. 나는 인수할 식당도 돈도 준비된 상황이었고 당신은 지금 제대로 된 계획도 없고 돈도 없는 거잖아. 어떻게 나랑 당신을 비교해.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내가 식당 인수하고 하루에 서너 시간씩 자면서 아예 식당에서 살다시피 한 거. 왜 내가 여기까지 이룬 걸 마치 회사 그만두고 거저 얻은 것처럼 말해? 남편의 막무가내에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함께 일할 사람이든 제대로 된 목표나 하다못해 유통업을 할 사업 유형이라도 세우고 대출을 받든 해서 사업을 해보자고 말했는데 남편은 제대로 된 사업 구상을 하지 않고 돈을 구하러 다녔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원래 그럴 만한 돈이 없으시니 저희 부모님께 가서 손을 벌렸죠. 근데 제게 돈을 빌려주시고 이제 몇 달 돌려받으신 분들이 2억이라는 큰 돈이 어떻게 있으시겠어요? 저희 부모님께 거절을 당하고 온 남편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분통해하면서 제게 그러더군요. 당신 부모님 진짜 너무하신다. 그래, 사위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지? 딸은 그 큰 돈 먼저 덜컥 내주시고 사위는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도와주시네. 진짜 서럽다 서러워. 여보, 나 식당 권리금 우리 부모님한테 그냥 얻은 거 아니야. 빌린 거야. 지금도 다달이 갚는 거 알잖아. 아, 장모님이 갚지 말라고 한 거 당신이 그냥 보내는 거라며? 그게 부모 마음인가 보지. 그리고 식당 하라고 돈 주신 게 나 하나만 생각해서 주신 건 줄 알아? 나랑 사는 당신이랑 손주들 생각해서 내어주신 돈을 왜 차별이라고 생각해? 진짜 어이가 없다. 남편은 날이 갈수록 개팍해졌습니다. 충동적이고 호기롭게 회사를 그만뒀지만 막상 되는 일은 없고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도 없으니 죽을 맛이었겠죠. 저는 그러지 말고 식당에서 같이 일을 하자고 했어요. 사람이 계속 집에만 있으면 그 생활에 익숙해져서 다시 일을 하기 어렵다고요. 근데 남편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식당 일에 익숙해져서 거기 눌러앉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하고 남편은 점점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죠.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게 됐고 남편은 본인이 그렇게나 한심하게 생각하던 시아버지와 시누이를 닮아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백수 생활이 길어지면서 시간은 점점 흘렀어요. 그러다가 제 둘째 동생이 하던 사업이 힘들어져서 저희 부모님께서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쓸어다가 동생을 도와주셨거든요. 그걸 안 남편은 코웃음을 치면서 겁봐, 돈 있으면서 없는 척 하신 거라니까? 와, 진짜 실망이다. 실망이라고 하더군요. 진짜 짜증이 났습니다. 일단 동생에게 빌려주신 돈은 2억도 안 됐을 뿐더러 동생은 그래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이 있던 거라서 도움만 받으면 회복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터도 없고 뼈대도 없는 곳에 돈을 투자하시길 바랬으면서 억울해하는 거예요. 남편의 꼬인 오해와 불만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 같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분통과 함께 폭발하고 말았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원래 심장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식당을 열고 나서 한번 심부전 증세로 호흡곤란이 오셨고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계속 병원 다니시면서 약을 복용하셨는데 금세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결국 좌심실에 보조장치를 이식하는 수술을 하셔야 했습니다. 동생에게 돈 빌려주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큰 수술을 하게 돼서 심적으로도 또 돈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두 분은 일부분 보험이 적용된다고 저희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수술을 받고 나시면 어머니께서는 무리를 하시면 안 되니 일도 못 하실 텐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수술을 날짜로 받고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제가 그 전에 식당 인수할 때 주셨던 돈 일부분 먼저 갚겠다고 부모님께 1,000만 원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 돈 나중에도 갚지 말라고 하시던 아버지는 돈을 받자마자 제게 전화를 해서 말씀하셨죠. 경이야, 돈 보내지 말라니까 왜 그랬어? 너 식당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얼마 안 돼서 그거밖에 못 보내는 거예요. 어차피 갚아야 하는 돈이고 권리금 빌려주셨던 거 다 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인데 이 정도는 하게 해주세요, 아빠. 아버지와의 전화를 끊었는데 어머니 수술날 전에 병원에 한번 들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굉장히 뾰족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당신 장인어른한테 1,000만 원 보냈어? 아, 깜짝이야. 보냈어. 엄마 수술하시니까 어차피 갚을 돈 먼저 드린 거지. 와, 진짜 웃긴다. 내가 뭐 좀 해보겠다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남처럼 굴더니. 그래, 피를 나눈 당신 부모라 이거지? 나는 남이나 마찬가지 남편이라서 모른 척 하는 거고. 왜 갑자기 10인데? 당신도 알잖아. 그 돈 어차피 우리 부모님한테 빌린 거고 언젠가 갚아야 한다는 거. 엄마 수술하신다고 하니까 그 김에 드리는 건데 뭐가 불만이야? 당신도 그랬잖아. 장인 장모님께 빌린 돈 빨리 갚자고. 근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갚지 말라고 했다며? 받을 생각 없다고. 그거야 우리 부모님이 부모 마음으로 한 소리고 난 갚을 거야. 그래서 우리 돈 당신이 마음대로 쓴다고? 나 같은 백수 남편은 그 돈에 권리조차 없으니까 난 무시하고 당신이 혼자 내린 결정 아니야? 우리 돈? 그래, 말 나온 김에 말해보자. 당신 이제 몇 달만 있으면 백수 된 지 1년이야. 근데 그 대단한 사업 구상 얼마나 있는데? 매일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한다 재촉하지 마라. 이런 소리만 하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고. 근데 내가 당신이 그동안 우울하다고 매일 인터넷이나 TV에서 쇼핑 광고만 보면서 물건 사는 거 우리 돈 함부로 돈 쓴다고 뭐라 한 적 있어? 따지고 보면 내가 부모님 드리려고 만든 1,000만 원 내 돈도 아니고 원래 우리 부모님 돈인 걸 일찍 돌려드린 것뿐이야. 나는 분명 같이 일하자고 나와서 일하라고 했는데 그거 거절한 건 당신이잖아. 당신이 그 권리 다 발로 찬 거 모르겠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왜 자신의 사업에 돈을 보태주지 않는지, 왜 제가 부모님께 돈을 드린 건지 이해를 못 하더군요. 아니, 이해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 인간 저희 어머니 수술날도 그렇고 수술 끝나고서도 병문안 한 번, 연락 한 번 안 드렸습니다. 진짜 가족 아니라고 모른 척하는 게 누군데. 정말 한 톨 남아있던 전까지 바스라지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수술 후 무사히 회복하신 다음에 고향으로 내려가셨을 때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저하고 한판한 후로는 남편은 집에 잘 안 붙어 있었거든요. 나가면 대체 어디서 지내는지 외박도 자주 하고 연락도 안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도 초저녁에 나가더니 외박을 하더라고요. 진짜 막 가자는 건지. 근데 남편이 외박을 하고 다음날 오후에 저희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경이야, 조서방, 아까 왔다 갔다. 어머니는 남편이 그날 외박을 한 남편이 저희 시골 부모님 댁에 왔다 갔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돌아다니더니 수술하신 우리 엄마 괜찮으신가, 혼자 갔다 온 건가 생각을 했습니다. 참 순진한 생각이었죠. 사이가 왔다 갔다는 말씀을 하시며 저희 어머니는 정말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이내 이렇게 말씀하셨죠. 와서 네가 나 수술 받기 전에 준 1,000만 원 밖에 소를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하더라. 이게 무슨 일이니? 아니 갚으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아니 대체 뭘 갚으라는 건지 진짜 남편이 정신이 나간 건가 싶었어요. 저는 말도 안 나와서 한참을 더듬다가 어머니께 자초지정을 물었고 어머니는 일단 말을 빨리 하시면 흥분을 하셔서
최대한 천천히 제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이른 오후에 남편이 혼자 부모님 댁에 갔다고 해요. 그때 아버지께서 잠깐 나가셨던 터라 어머니 혼자 집에 계셨는데 어머니는 수술하고 나서 연락이 없던 사이가 죄송해서 직접 찾아온 건가 생각하셨대요. 근데 남편은 대뜸 저희 아버지를 찾았고 어머니가 뒤에 있는 밭에 갔다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장인어른하고 같이 계실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장모님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수술한 당사자는 장모님이니까요. 그게 무슨 소린가 조서방? 무슨 얘기를 하게? 수술 전에 애엄마한테 1,000만 원 받으셨죠? 아, 그래. 받았지. 나 수술한다고 빌린 돈 미리 갚겠다고 경희가 보냈다고 하더라. 근데 그거 원래 안 받으시려고 한 돈이잖아요. 왜 갑자기 말이 바뀌어서 받으시는 건데요? 아니, 그건 말이 바뀐 게 아니라 경희가 나 생각해서 보낸 거기도 하고 또 자네도 알잖나. 경원이 일 때문에 우리가 요새 여유가 없는 거. 네, 잘 알죠. 사위가 돈 필요할 때는 모른 척 하시다가 처남한테는 잘도 빌려주셨죠. 조서방, 지금 그때 일에 대해서 나한테 따지러 온 건가? 조서방 그때 준비도 안 됐으면서 그냥 돈만 구하러 온 거였잖아. 제가 뭐가 준비됐는지 장모님이 뭘 하신다고요? 됐고,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받을 생각도 없는 딸 돈 그냥 주세요. 혹시 뭐 병원비로 나갔거나 해서 쓰셨으면 저 밖에 있는 소를 팔아서라도 갚으시던가요. 저는 어머니를 통해 남편이 실제로 내뱉은 말을 듣고 기절하고 싶었습니다. 당장 제가 느끼는 분노와 치욕을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 그것도 막 심장에 기계를 단 어머니에게 어떻게 돈 내놔라 할 수 있냐고요. 저는 어머니에게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고 그냥 귓방맹이를 치고 헛소리 말라고 하고 쫓아내시지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엄마 지금 그렇게 흥분하면 바로 응급실 행이다. 그리고 엄마 대신 너희 아빠가 대신 그놈 쫓아냈어. 예, 내가 조서방 그놈보다 네 아버지 때문에 심장에 단 거 떨어질 뻔했다. 어머니는 남편의 건방지고 억지스런 요구에 화가 났지만 당장 수술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고 흥분하면 큰일이라서 뭐라 말도 못하고 계셨다고 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오셨고 아버지는 밭에서 일하시다가 휜 연장들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집에 와 있는 남편을 보고 의아해하는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상황을 설명했고 아버지는 네가 지금 그걸 심장 수술한 장모 앞에서 해야겠냐고 이 사람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서 들고 있던 연장 중 곡괭이를 들고 남편을 쫓아내셨다고 하네요. 이성을 잃으신 거죠. 예, 조서방 아주 생쥐처럼 도망가더라. 아휴, 아주 기세등등해서 맡긴 돈 찾아온 사채업자가 따로 없더니 네 아버지가 곡괭이 휘두르면서 혓바닥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튀었어. 근데 조서방 대체 왜 그런다니? 너희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저는 한동안 대답도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뭐를 곤란해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 수술하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나중에 내가 설명을 하겠다고 걱정 마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걱정해야 할 건 남편이었고요. 저는 그날 저녁, 아니 저녁도 아니죠. 새벽이나 매한가지였습니다. 늦은 시각에 집에 조용히 들어오는 남편을 붙들고 말했어요. 당신 도대체 왜 그래? 뭐가 문제야? 왜 막 수술하고 태어난 우리 엄마한테 가서 그 행패를 부리냐고. 당신이 빚쟁이야? 아니 당신은 빚쟁이만도 못해. 빌려준 적도 없는 돈 받으러 가는 양아치가 세상 천지에 어딨어? 너 말 조심해. 왜 빌려준 적이 없어? 당신이 1,000만 원 장모님께 드렸잖아. 진짜 말이 안 통한다. 그게 그냥 드린 거냐고 갚은 거지. 근데 안 받겠다고 하셨다며. 그 돈을 왜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필요 없으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서 쓰는 게 합리적이지. 지금 합리적이라고 했냐?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만두고 1년째 백수로 지내는 건 합리적이고? 됐다, 됐어. 더 이상 당신하고 똑같은 문제로 계속 싸우고 싶지 않아. 우리 갈라서자. 이혼해. 앞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매사에 불평, 불만, 남 탓하려면 혼자 해, 혼자. 나는 이제 내 인생, 내 애들 위한 인생만 살 거니까. 제가 이혼하자고 해도 남편은 하자 해. 나도 너같이 네 가족만 챙기는 이기적인 여자하고 못 살겠다. 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혼을 무슨 다투면서 나온 말뿐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며칠 뒤 제가 식당에서 퇴근하고 돌아오니까 식탁에 어디서 사온 건지 음식이랑 와인잔 그리고 샴페인 한 병을 두고 말하더라고요. 왔어? 늦었네. 앉아. 배고프겠다.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분명 짐 싸서 나가라고 했잖아. 일단 앉아봐. 앉아서 이야기해. 우리 요새 힘들었잖아. 당신도 나도. 말은 똑바로 해. 나는 힘들 게 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당신이 날 힘들게 만든 거지. 그래.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그렇게까지 절박해지지 않을 수 있었나. 나도 이제 내 잘못 아니까 우리 샴페인 한 잔씩 하면서 대화 좀 해. 그리고 화해하자. 이거 우리가 화해하는 축하 자리라고 해도 되고.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혼자 사태 파악을 도통 못하는구나 싶었네요. 저는 남편이 내미는 샴페인이 담긴 잔에 제가 씻고 있던 껌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뭐든 너나 축하해. 나는 너랑 이혼한 다음에 혼자서 축하할 테니까. 내가 분명 말했을 텐데 이혼이라고. 이제 당신하고 살고 싶지 않다고. 선우 엄마, 진짜 이럴 거야? 그래, 이럴 거다. 어쩔래? 그러니까 제발 이제는 상황 파악 좀 해. 당신 지금 뭘 해도 내 마음 못 돌려. 이제 돌아갈 마음도 없으니까. 내 노력은 그저 거저 얹고 부모님한테 기대서 이룬 아무것도 아닌 거 취급하면서 본인이 안 되는 건 남 탓만 하는 사람이랑 내가 왜 살아? 나는 내가 노력한 거 알아주는 사람들이랑 살 거야. 우리 부모님, 내 동생, 그리고 엄마 퇴근하면 수고했다고 다리 주물러주는 내 딸이랑 아들이랑 살 거니까 제발 아닌 사람은 내 인생에서 나가주세요. 현실 도피하는 남편과는, 아니 전 남편과는 양육권 문제 때문에 이혼 소송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남편이 제 식당까지 본인과 공동 재산이라서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을 해서 그것 때문에도 소송이 좀 길어졌네요. 다행히 식당은 부모님께서 권리금을 전부 지원해 주셨고 그 돈 갚은 것도 저라서 남편의 권리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인간 백수된 기간이 꽤 길었잖아요. 그렇게 지 아버지랑 동생 무시하더니 그냥 똑같은 부류였던 거죠. 그냥 백수였던 것뿐만이 아니라 남이 이룬 건 그저 쉽게 보고 빌붙는 걸 창피하지 않는 그 거지근성까지 말입니다. 저는 제 몫의 재산 분할과 양육권을 받고 그 인간과 완전히 끝냈습니다. 아니, 끝이 좀 구질구질하긴 했어요. 전 남편이 이혼은 받아들이겠지만 본인이 자리 잡을 때까지 같은 집에서 살게 해주면 안 되냐고 제게 부탁했거든요. 선우 엄마, 나 진짜 갈 데 없어. 부모님 집 가면 방도 없어서 거실에서 지내야 한단 말이야. 내가 딱 3개월 안에 고시원이든 어디든 구해서 갈 테니까 나 좀 재워주면 안 돼? 내가 당신 눈에 안 띄고 정말 조용히 지내다가 나갈게. 저는 그 절절한 부탁에 나도 내 집도 식당도 바퀴벌레 한 마리 얹혀 살게 안 해. 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정말 시댁에서 얹혀 지내면서 거실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일도 못 구해서 시어머니가 하시는 백반집 배달을 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다고 나중에 손주들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하신 시어머니께 들었습니다. 주방 일은 하기 싫고 서비스업은 적성에 안 맞는다고 궁시렁거리더니 마지막에 그 인간을 받아준 건 시어머니의 식당이었네요.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정말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 우리는 지금까지의 시간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실망감을 맛보게 되죠. 어쩌면 그 사람과 내가 가까운 만큼
내가 그 사람을 나 자신과 동일시시켰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내가 선택한 내 사람이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분명 다시 원래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모습으로 되돌아올 거라고 말하다가 쓴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받는 것만큼 믿음을 주는 게 어려운 일인데 상처를 받는 건 믿음을 줬을 때 더 크게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열심히 제 식당을 키워나가면서 딸하고 아들을 키우며 바쁘게 살지만 종종 쓰게 올라오는 기억들 때문에 힘들긴 하네요. 그래서 더 바쁘게 예전 생각은 아예 안 나도록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만 그 시간을 더 열심히 남들보다 빠르게 굴리면 더 먼저 해결을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제 식당의 번창을 기도하며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정말 맛있는 소갈비집과 진짜 친절한 사장님을 마주했을 때 그 식당이 제 식당이었으면 좋겠네요. 모두 건강하시고 늘 보람찬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